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미중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IMF 경고장 글로벌 부채 10년 전 금융위기보다 심각, 한국도 빨간불.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죄다 빚더미에 앉아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64조 달러의 부채 중 절반은 미국, 일본,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해요. 한 번 더 주변에 이해관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이 전 세계 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부채 규모가 2001년 1조 7천억 달러에서 2016년 25조 1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해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세계 민간 부분 부채 증가액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남북 통일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나라들이요, 죄다 빚더미의 나라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 그 빚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는다? 그건 일반인의 사고방식이에요. 보통 강대국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부채가 생겨서 이 빚을 없애고자 할 때는요, 전쟁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그랬고요, 2차 세계대전이 그랬어요. 늘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는 세계 경제 공황이 왔었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서방국가,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 과거 공산국가의 두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 국가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전 세계 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중국은 가장 가파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시나리오가 뭘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전쟁으로 가요. 그거는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였습니까? 세계대전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어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선에서 주요 컨트롤 지역이 있다. 넓게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시리아, 그 다음에 인도 북부 국경지대, 그 다음에 남중국해, 한반도, 이 5지역이다. 이 5지역 중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 이 5지역인데, 여태까지 한국은 이 5지역 중에 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반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점점 전쟁이 날 수 있는 후보 지역에 우선순위 1등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하는 대외 정책은 죽음을 부르는 정책이에요. 이 빚쟁이 국가들이 빚을 탕감하려면 결국 한바탕 전쟁을 해가지고 패전 국가들에게 모든 그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부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가 그 전쟁터가 돼야 하는 겁니까? 이런 어리석은 경제정책 때문에, 외교정책 때문에. 지금은 전쟁이 나기 전인데도 실업률 때문에 고통을 받고 경제가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 때문에 전쟁까지 나게 생긴 거예요. 저는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만약에 전쟁이 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은 남중국해에서 났으면 제일 좋겠다. 왜? 그래야 민간인들이 죽지 않고 군인들끼리 싸우고 해결되니까. 그것도 군인들이 덜 죽죠. 해전에서 배 한 척 가라앉아봐야 몇 명 죽겠습니까? 지상전에서 죽는 숫자보다 아무래도 적지요. 그런데 지금 대량 인명살상이 날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주 기를 쓰고 우리나라 쪽으로 전쟁터로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고 좋아한다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국제 질서라든가 세계사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미 국가 부채 GDP 78%, 2차 세계대전 후 최고 수준. 야, 전쟁 날 분위기는 다 끝났네요. 이제 희생자만 필요할 뿐이지. 그리고 일본 우익재단, 한미 전문가 불러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집단이죠. 그 사가와 재단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평창올림픽이 열렸을 때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어떻게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이죠. 군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의 가상 전쟁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토론이 있었죠. 일본은 벌써 이게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본이요, 정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식이라든가 경제하시는 분들 중에도 일본 쪽 자료 참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쪽 자료 많이 참조합니다. 왜? 일단 한국인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보다는 아무래도 일본어로 보는 게 더 한국인 입장에서는 보기 쉬워요. 물론 9세대의 관점에서요. 한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데 일본인들이 지금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날 때를 가상을 해서, 더구나 평창올림픽은 남북한이 만나서 평화의 화해 모드를 얘기할 때예요. 그럴 때 일본이 그러한 것을 준비했다는 건요, 일본이 이미 그러한 국제적 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 때 중국에 사업 투자를 간다고 정신없이 몰려 들어갈 때 일본은 중국에서 빠져가지고 베트남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완전 일본판이에요. 물론 지금 한국에 뒤늦게 들어가서 뭐 한국이 뭐 투자율 1등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베트남 관료와의 인간관계, 비즈니스 관계, 이런 것들은 일본이 아주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되는 사업들은 일본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만큼 국제정세의 흐름을 알고 발빠르게 대처해요. 근데 이러한 일본이 갑자기 남북한 평화 모드일 때 생뚱맞게도 남북한 전쟁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랑 시각이 같은 겁니다. 문재인의 저런 남북 평화 모드의 정책은 오히려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미국이랑 사이가 나쁜 틈을 이용해갖고 일본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한국의 조선업계가 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건 부당하다 해가지고 지금 WTO에 제소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일본이 한국의 그 대기업의 경제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못했어요. 왜?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뭐 과거 경제 성장 시기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이라든가 현대 자동차가 그냥 전 세계에 팔려나간 줄 아십니까? 미국의 묵인과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제품이 이렇게 전 세계에 팔려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도 못했다고요. 다 미국의 보호하에 성장한 거예요. 일본의 소니,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미국의 제조업을 위협을 하던 시기에 미국은 일본의 제조업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키웠다고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이 오늘날 이렇게 거대 다국적 기업이 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키워준,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그 미국을 우리가 스스로 배를 째버렸으니, 일본은 그동안 맨날 미국의 압력 때문에 절치부심하고 할 말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한국이 스스로 미국을 버리자 때는 이때라고 바로 제소 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일본이 WTO에 제소했다 그러면은 저 쪽발이 새끼 이런 욕만 할 줄 알지, 왜 일본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은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은 아까도 얘기했을 겁니다. 전 세계 부채의 절반은 미국, 중국, 일본이고 그 중에 가장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는 중국이다. 근데 중국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금리를 부채 축소를 하는 여러 정책을 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마지막 카드로서 각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에 걸쳐서 지급 준비율을 낮췄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한국, 중국, 일본은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국가예요. 이 수출주도형 국가가 수출이 잘 돼야 경제가 돌아가고 돈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수출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수출이 안 되는 이 불황 속에서 중국이 은행의 지급 준비를 낮춰서, 은행의 지급 준비를 낮춘다는 것은 나중에 뭐 뱅크런 같은 일이 났을 때 부도가 나기 더 쉬운 환경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쨌든 지급 준비를 낮춰가지고 시장에 돈을 확 풀어가지고 그 돈을 이용하고 각 기업들이나 개인 부채 비율도 낮추고 그 다음에 시장에 돈을 돌기 위해서 내수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책으로 했지만, 세계 공황 속에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올리면서 무역 전쟁하는 시점에서는요, 시장에 돈이 풀려도요, 그 돈이 이게 돌고 돌면서 소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중국 부자 그 정치인들 혹은 기업가들의 주머니 돈으로 다 들어갑니다. 시장에 돈을 풀면은 풀 만큼 도는 게 아니라 그 푼 돈으로 다 지하 경제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부도 날까봐, 망할까봐.
그래서 전부 다 돈을 다 꽁치지 절대 시장에 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중국의 그 소비를 보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돈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의 경제 불황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미국과 관계만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관계를 넘어섰죠. 미국하고 중국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절대 관계 개선이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도 앞으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시죠. 여기 보면은 중국 무역전쟁, 무역전쟁 대비 2달 만에 또 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 2번 낮췄다고 했잖아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진핑이가 뭐 대미 무역 보복 선언, 중국은 한 대치면 주먹으로 맞대응하고 선언했지만 그 중국의 네티즌들이 어떤 이야기에서 나왔었죠? 각 국가들이 서로 싸울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은 미국한테 맞으면 욕만 한다. 이거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트럼프가 그 2천억 달러 중국 제품의 그 10%로 추가 관세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관세 또 올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또 캐나다도 지금 중국 철강에 대해서 막죠. 중국 지금 수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여기는 제가 신문 기사를 안 올렸습니다만 어떤 게 있었느냐면 중국이 그 미국산 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아마 그게 10%를 부과한다 했나? 하여튼 그랬어요. 몇 퍼센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중국 내에서 음식값이라든가 다른 그 물가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왜냐?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그게 딴 데서 들어올 루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재밌는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기사가 뭐냐면 중국이 프랑스산 쇠고기 금수 해제를 한 다음에 농산물을요 항공기 수입 확대하겠답니다. 목적이 뭐예요? 미국의 견제. 근데 여러분 아니 프랑스랑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붙어 있는데 뭐 그 잘난 그 실크로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통해 갖고 어디 한번 철도로 수입하지 이거를 왜 비행기로 날릅니까? 응? 여러분 이 비행기로 물건을 수출 수입하게 되면요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가격. 우리나라가 항공기가 없어서 배로 다 수출을 합니까? 항공기로 가면요 운반비가 너무 비싸요. 여러분 그 물건 그 비행기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그 무게초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물죠. 근데 배로 소포 붙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쌉니다. 운반비가 싸요. 근데 지금 중국이요 그 프랑스산 농산물을 항공기로 수입하겠대요. 야 이거 삼성이 반도체나 수출할 때 항공기 쓰지 삼성이 뭐야 그 햇반 팔겠다고 항공기 쓰지는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 당장 미국 견제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은 지금 보니까 미국을 견제하겠다고 해놓고서 스스로 출혈행위가 나는 지금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적자가 날 텐데. 그리고 무역전쟁 속에 중국, 브라질 밀착, 전략적 파트너 지향 하나 뭐 이런 기사. 그래서 브라질하고 파트너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중국이 한국 등 아시아 5개국 대두 수입 관세율을 매달 0%로 인하하겠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산 대두의 관세를 인상시켰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산 그 콩을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콩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 콩을 조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콩을 조달하려는 그 대상 국가들에게 수입 관세를 0%로 인하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마치 선심 쓰는 것 같죠. 하지만 이 관세율 0%는요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일어난 현상에 불과합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씨구나 좋다고 중국이랑 뭐 수출을 확대된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중국 상무부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런의 반덤핑 관세. 구체적으로 한국, 미국, 대만 기업의 각자 6.2에서 7.5, 13.7에서 55.7%. 이게 한국이네. 미국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대만은 3.8에서 4.2. 그래서 한국이 6.2에서 7.5%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토탈,
그 다음에 LG화학, SK화학에서는 6.6%의 세율을, 롯데케미칼과 기타 한국 기업에는 7.5%의 세율을 적용했다. 관세 무시잖아요. 즉 무슨 얘기예요? 중국이 미국하고 싸우면서 자기가 당장 눈앞에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만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관세 0% 해갖고 마치 큰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그 외 나머지 항목은 어떻게 합니까? 관세를 다 올리고 있어요. 즉 뭐예요? 우리가 중국 편을 든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매우 이기적으로 지금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좀 딸려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매티스 국무장관 이런 얘기했죠. 중국 주변국을 조공국으로 만들려 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인 것 같은데, 그는 지난 15일 해군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중국은 현재 국제 질서를 바꾸기 위한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며 명나라가 그들의 모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근육에 의존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어 베이징에 굽신거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에 유식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해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정확한 분석입니다. 중국이 대국 굴기라고 해서 막 경제 성장하던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게 뭐냐면 명나라였어요. 걔네들 컨셉이. 그래서 뭐 정화, 원정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미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거는 콜럼버스가 아니라 정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오래전부터 중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자신들의 조공국으로 만든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 주변 국가들은 반중 정서가 강하고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만 빼고.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 한국에도 있었죠. 과거 이거는 뭐 야사입니다만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치기 전에 조선에다 여러 제안을 하죠. 우리가 중원을 나눠 먹자. 근데 그런 이야기는 과거 원나라가 명나라에게 밀려서 북원이 됐을 때에도 고려 왕실에다가도 제안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시 명나라를 칠 테니 고려도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이 동아시아 천하죠. 이 천하를 양분해 먹자. 이런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반대했습니까? 사대부들이에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주수복의 기회가 왔다고 하죠. 이 절대절의 기회가 와 있고 그 조지 프리드먼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어떤 암시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한국에게 어떤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암시라든가, 그래서 우리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강화해서 중국 견제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여전히 중국에 붙어서 또 같은 역사적 실수를 되풀이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제안을 받을 때 고려 말의 그 고려 왕실은 북원과 손을 잡는 걸 거절하고 스스로 명나라의 조공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말기에 누르하치가 점점 중원 천하를 장악하면서 패자가 되던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조선의 사대부들은 명나라를 붙잡고 조공국이 되기를 자처했어요. 지금 오늘날 중국이 과거 명나라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성장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조공국화하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명나라를 제거할 수 있는 과거의 누르하치와 같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지금 동북아시아 패권에서 일부 한국이 미국을 대신한 어떤 역할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우리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조공국이 되기를 지금 자청하고 있습니다. 즉 자발적 친중파가 되고 있다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패권 국가도 못 되고 패권 국가는 고사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패자도 못 됩니다. 이러면 우린 자주국방을 못 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런 약소국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번 기회에 크게 한판 해가지고 강대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국의 일대일로 중에 바닷길이 지금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중국하고 손잡았던 나라들이 전부 빚더미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이 어마하게 많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빚이 뭐 절반이 뭐 미국, 중국, 일본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조그만 나라, 이런 조그만 나라한테는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GDP의 1%의 빚이라도 어마어마한 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국으로부터 빚을 져가지고 지금 이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항구로 뺏겼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몰디브도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절대 중국이랑 교류하면 안 돼요. 왜? 중국이랑 교류한 나라는 미국에서도 말했듯이 조공국이 된다. 즉 속국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맞아요. 역사적으로 진짜 그랬었고, 그리고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경제권을 상실하고 영토까지 상실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인천이라든가 평택, 안산, 대림동 이런 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 또 제주도 또 난민 문제도 있었죠. 그건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방송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저희 쪽 그 밴드 쪽에 그 분이 올려주신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싸우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응원해야 되는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겁쟁이들이죠. 어떤 소신이 없이. 근데 좋다 이거야.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독재에 도전한 국가들의 그 경제 그래프입니다. 왼쪽서부터 러시아, 일본, 중국이에요. 그래프가 다 어떻게 됐죠? 꺾였습니다. 중국은 지금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 이겼다고 해서 미래에도 이긴다 이런 보장은 절대 하지 못해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려면요 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어떤 강대국, 패권 국가가 망하려면요 첫 번째 그 나라가 내부적으로부터 부패가 일어나야 됩니다. 붕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져야 돼요. 처남은 로마 제국도 내부적 부패 때문에 그 몇 명 안 되는 게르만족의 그 이동에 멸망하는 치욕을 맛보거든요. 그랬는데 로마 제국이 한창 강성한 시기에는 로마 제국 군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군대 갖고도 최강의 각 국가였던 카르타고를 이깁니다. 근데 지금의 미국은요 국력이 왕성해요. 국력만 완성한 게 아니라 그 내부의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이 애국주의자들이 많고 부정부패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비교할 때 그러면 중국의 부정부패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은요 이미 어마어마한 부정부패, 경제 부실, 산업 붕괴, 가계부채 등등 어마어마한 그 불안 요소가 많아요. 미국이 힘이 꺾인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을 비판하기 전에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의 경제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중국은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와버렸다고요. 근데 이런 나라가 미국을 이긴다? 그런 사례는요 그 어떤 역사 사례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러시아가 지금 미국에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라고 보십니까?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산업이 다 붕괴됐고 러시아 사람들 마약, 보드카 이런 것 때문에 다 붕괴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구는 뭐 13억의 대인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인구입니다. 이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미국만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그 외에 뭐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서부 유럽 국가들이 죄다 고령화 저출산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 받을 사람은 자꾸 늘어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도 아닌 주제에 지금 고령화되고 저출산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은 미국하고 경쟁하면서 생산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다고요. 근데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3억의 인구, 지금 어떤 사람들은 3억 5천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 인구 증가는 물론 자연 출생 증가율도 있지만은 이민에 의한 증가율의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전 세계로부터 뭐 뛰어난 영재를 비롯해 갖고 하다못해 저기 접시떡기라는 그 사람들까지 온갖 인종과 그 민족들이 그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젊은 노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면서도 계속 젊은 층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고령화 저출산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산업이 부패한 중국이 이긴다?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그래프는 미국이 그 당시에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 미국에 패권하던 도전 시기에
일본이 성장하고 러시아가 성장하고 중국이 성장했던 시기 일시적으로 그 시기에도 미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늘 변함없이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다 해요.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미국을 위협한다고 하는 뭐 G2라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일본이었죠. 소련이었죠. 그리고 일본이었죠. 그리고 중국이었어요.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온갖 이야기가 나올 때도 미국의 경제는 끄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도전이 과연 미국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까 하는 건데 전체적인 통계 그래프를 보면은 중국은 안 된다예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이번에 2025 해갖고 뭐 중국이 뭐 항공모함도 만들고 미국을 뭐 추월하고 어쩌고 얘기했을 때 중국 내부의 그 과학자인가 그 지식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왜냐? 중국은요 아직도 미국을 이길 만큼의 인프라라든가 국민의 그 민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괜히 잘못 말했다 미국으로서 더 경제보복, 무역보복을 당할 뿐이지.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2025라는 얘기가 쑥 사라졌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중국은 여러 번 마음속에 칼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중국을 죽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가할 것이고 그 명분을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통일을 원한다면요. 중국 견제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적극 동참해야 돼요. 그게 그리고 국제사회의 흐름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도 지금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트럼프가 푸틴을 7월 달에 만날 수도 있답니다. 존 볼턴이 그런 것 때문에 그 실무자 회담한다고 저번에 신문 기사에 났었는데 제가 그 이후 기사를 안 봤는데 아마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만났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가면 두 번째 회담인데 그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만났던 거예요. 그 왜 그랬어요? 그만큼 러시아랑 만나야 될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중국 견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파 정치인들도 지금 이러한 국제적 질서의 흐름을 빨리 감지를 하고 빨리 미국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일본하고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한 상태에서 일본하고 교류를 할 때는요. 일본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한미 동맹 강화를 약화시키게 되면은 일본도 우리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우리의 부족분을 메꾸고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대응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반중 친미예요. 이거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